네, 산업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시고 해당 산업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데요. 오늘은 권영주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장과 함께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네네. 예. 먼저 좀 궁금한 게 이 전기료가 올라가면서 전기차 충전 비용도 높아진다. 이게 네네. 전기차의 경제성에 대한 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한전이 매입 단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가정용하고 산업용을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전기차 충전용 전기료도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보면은 경제적 부담이 조금 가중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연기관 휘발유차 대비해서는 여전히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접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전기료가 2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렇죠. 데들도 계속 전기차는 꾸준히 나가는 겁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꾸준히 판매가 되는 이유는 이제 조금씩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전기차 판매가 유지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제조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걸 규제를 강하게 가하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전기차를 타줘야 되겠구나. 근데 그러려면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소득이 뒷받침돼야죠. 네,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인식하는 나라들을 보니까 최한 4만 달러 이상 정도 되는 나라들이 많더군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전기료 인상과 함께 이제 전기차의 경제성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폭스바겐이 네. 3천만 원 이하 전기차를 네네.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반값 전기차 경쟁이 글로벌하게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있나요? 시작된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일종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천만 원은 보조금 빼고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얘기는 보조금을 배제한 상태의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조금 포함하면 더 싸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화석연료 내연기관 판매 금지한다고 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미국이 내년부터 자동차 평균 효율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평균 효율을 높이고 이 기준을 못 맞추면 킬로미터당 퍼 그램당 3.4달러 벌금 내라.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제조사의 선택은 딱 두 가지만 남죠. 내연기관 비중을 축소할 거냐, 아니면 평균값을 배출가스 평균값을 낮출 거냐. 여기서 이제 전기차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조사가 어차피 전기차로 돌아섰으니까 아예 전기차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싼 전기차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산일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은 지금 BYD가 지금 $10,000 목표 판매가가 $10,000라고 그러고 네네. 나머지 폭스바겐, 르노, 테슬라는 한 $25,000 이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10,000면 진짜 너무 싼 거 아닙니까? $10,000인데 여기서 $10,000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형 세단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이제 물론 소형차인데 그렇겠죠. $10,000여도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지금 폭스바겐이 얘기하는 거는 25,000유로, 그러니까 3천만 원 내외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테슬라가 얘기하는 거 대부분 25,000달러 내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00면 그 반값의 반값이니 어마어마한 가격. 우리나라 경차 수준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예. 지금 테슬라도 일명 모델 2라고 하는 그 3천만 원대 반값 전기차 출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도 보급형 전기차에 고민 중이죠.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필수 과목이죠.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도 25,000달러 전기차 올해 내놓을 계획이고, 현대기아차도 뭐 기아는 2025년에 3천만 원 정도 예. 소형 SUV 내놓을 거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기차를 보조금 줘서 팔고 있고 면세 혜택을 일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랬을 때 소비자가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 결과고요. 그래서 전기차 초기에는 비싼 배터리 가격 탓에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됐던 예. 거고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보급형 비중이 늘어나니까 이 보급형은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내연기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면 3천만 원 내외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이른바 전기차, 소나타급 정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값 전기차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식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다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네. 휘발유에 붙인 유류세 어디서 걷습니까?
결국은 전기차에 충전하는 충전 쪽에서 유류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충전료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충전료는 더 올라가고요. 그러면 전기차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나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래.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정책적으로 내연기관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내연기관의 세금 비중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해서 비싸게 그렇죠. 만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흔히 나오는 엔진세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연기관의 엔진에다가 이거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기계장치이니 세금을 부과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경제적으로 내연기관이 더 이상 저렴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냥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면은 목표대로 확대하려면은 전기차를 가성비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전기차의 소형화, 보급형화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에 어떻게 커다란 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포드의 진팔리 CEO가 예.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25,000달러를 처음 제시하면서 25,000달러 시장에서 도태가 되면 그 회사는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예. 아주 무서운 그렇죠. 얘기죠. 예. 이제 그만큼 가격을 내리려는 노력이 병행된다는 건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내릴 거냐? 그 핵심은 생산 공정의 단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배터리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의 포트폴리오 다양화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 공정은 옵션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썬루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썬루프 찍으려면 썬루프 자리 만들어서 철판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없애버리고 생산 공정도 지금은 단층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움직이지만 적층으로 해가지고 중력에 의해 가지고 부품을 내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정에 단순화해가지고 인력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줄이고요. 뭐 로봇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저거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배터리의 포트폴리오에 다양한데 지금은 많은 주력 기업들이 대부분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 쓰고 예. 리튬 인산철을 쓰지만 배터리는 결국 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소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값싼 소재를 찾아서 배터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죠. 지금은 주력 소재가 리튬 인산철 또는 삼원계지만 그 외에 대체 소재가 분명히 등장한다. 그걸 통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배터리를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 그렇죠. 뭐 이것이 관건이고 또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예. 자, 이런 가운데 기아가 미국에 이어서 멕시코에 전기차 생산 라인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IRA에 따른 보조금 수혜 범위를 늘리려는 그런 포석이라고 봐야겠죠. 우리 트럼프 정부 때 하나 기억 나실 거예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 과거 이제 예, 나프타. 나프타.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도 불균형하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USMAC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멕시코, 캐나다, 미국 협정을 새로 발효할 때 사실 95%의 규정은 나프타하고 똑같습니다. 예. 근데 5%가 바뀌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바뀐 게 자동차였어요. 음. 어떻게 바꿨냐? 기본적으로 세 나라가 서로 자동차 무역을 하는데 부품의 75%는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이때 미국으로 완성차를 무관세로 수출을 하려면 시간당 임금을 16달러 이상 받는 노동자가 부품을 만드는 비중이 45% 이상이 돼야 된다.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상대적인 저임금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게 만들지 말고 미국에서 걸리네요. 만들어라 예. 얘기죠.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다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를 미국 공장에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의 거의 75%는 되겠죠. 충분히 성립이 되죠. 그럼 나머지 부품 조달은 멕시코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당 16달러 이하 임금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갈 때 무관세입니다. 동시에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7,500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이게 틈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전략은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들이었죠.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뭐 IRA 이미 시행됐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시장 이 진출이 네. 전기차 현지화라고 해야겠죠.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예.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 IRA 도입한 지가 이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국 공장 짓고 멕시코에도 공장 짓고 상당히 신속한 대응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기아차의 전동화 전략을 테슬라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테슬라는 내연기관이 없고 현대기아는 아직 내연기관이 비중이 높다는 게 차이점인 거죠. 그나마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를 같이 가는 기업 중에서는 현대기아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니까 늦진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긴 뭐 도요타나 뭐 독일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늦은 편은 그럼요. 아니죠. 이게 이제 속도를 자꾸 테슬라하고 비교하니까 네.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거고 회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을 만드는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죠. 자, 그럼 관건은 결국 이제 테슬라라는 그 압도적인 선두가 있기 때문에 기아가 멕시코에서 만드는 전기차로 과연 테슬라하고 그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가, 이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 물량의 대량 확보일 것이고요. 그 멕시코 공장이 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와 경쟁한다는 건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건 똑같잖아요. 예. 요즘 많이 언급되는 그 SDV라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가지고 구독 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 기능을 빨리 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대차든 기아든 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제품을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냐면 전기차에서는 테슬라와 현대기아 이 양강구도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테슬라 살라 그랬는데 선택지로 현대기아가 있네. 예.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전기차의 이강구도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이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테슬라 대 기아 또는 현대 이런 구도를 만들지를 이제 고민했을 때 후발주자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라는 절대 강자가 있지만은 그렇죠. 거기에 경쟁자로 딱 올라섰을 그렇죠. 때와 그렇죠. 휴대폰 시장이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 그렇습니다. 나왔을 때 애플이 아이폰을 내놨을 때 삼성전자가 바로 따라가니까 양강 구도가 됐는데 LG나 다른 메이커들은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기존의 내연기관을 같이 하던 업체 중에 현대기아가 속도를 냈으니까 속도를 냈다는 얘기는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의 경쟁자로 테슬라 모델 아니면 현대기아 제품 이 두 가지 외에는 선택이 없구나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참 뭐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흔히 이제 왜 복사기를 제록스라고 하고 네네네. 뭐 그다음에 지철기 그 호치키스라고 하는 그게 메이커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메이커인데 뭐 전기차 하면 테슬라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제 현대도 있구나, 기아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 구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네네네. 변수겠네요. 자, 미국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흥 시장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또 인구가 많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네네. 나라 이런 데서 현대차나 기아가 상당히 그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쪽 시장 성장성은 어떻습니까? 잘 보시면 전 세계 인구의 한 60%가 아시아에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인도하고 중국을 제외하면 동남아 아세안 쪽의 인구가 네. 거의 7억 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딜로이트가 세계 여러 나라의 전기차 소비자 대상으로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내용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기차를 사시겠습니까? 경제성이 비슷할 때 내연기관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전기차를 사겠다라는 응답이 꽤 높아요. 여기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인구가 많은 국가가 사실 뭐 인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안 국가 일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현대기아 입장에서 이미 진출한 인도네시아 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근의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게 왜 흥미롭냐면 그쪽은 원래 전통적으로 일본의 픽업이 예. 거의 지배를 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내연기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 갖고 경쟁을 해봐야 어차피 전동화가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그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로 빨리 돌아서려고 합니다. 예. 그들에게는 이 전동화가 일종의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 공업을 가지고 성장시켰듯이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쪽도 보조금 정책을 활성화시키면서 지금 전기차 전환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우리가 전기차로 일본차의 내연기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 우리는 잃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뺏어올 것만 있는 거고 잃을 건 일본이 많은 거죠. 이렇게 이제 점유율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일본을 뛰어넘었듯이 네. 이 자동차에서도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동남아 시장에서 한번 일본을 제쳐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완성차 업계 인도와 인도네시아 워낙 큰 시장이고 예.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데요. 여기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동남아는 자동차는 일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통신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예. 단계적으로 뭐 3G, 4G, 5G, 6G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면 과거에 3G 하다가 바로 5G로 넘어가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결제가 컴퓨터가 없으니까 휴대폰으로 예. 다 결제했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는 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내연기관 공장을 하지 않고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이 전동화 속도가 빠르고 우리나라 기업이 전동화의 속도를 내고 있으니 어차피 속도를 낸다면 좀 더 빨리 내서 격차를 최대한 벌려놓는 것이 어차피 일본 따라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격차를 벌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차는 우리가 그 과거의 내연기관은 패스트 팔로워였잖아요. 예. 전기차만큼은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자. 그 전략이 중요한 거죠. 저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특히 이제 자원도 갖고 있어요. 그럼요. 그 배터리 관련한 자원까지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기업들 특히 뭐 LG나 포스코 같은데 네네. 상당한 구애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완성차도 완성차고 배터리까지 한번 그럼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를 네네네. 만났습니다. 이게 막 처음이라고 하는데 삼성과 테슬라의 뭐 기술 동맹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사용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평균 반도체 숫자가 무려 1,200개입니다. 근데 지능형 전기차 시대니까 앞으로 완성차 판매가 줄어도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나게 늘어나겠죠. 예. 돼 있어요. 지금 반도체 중에서 자동차 부분에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NXP인데 NXP가 지난해 매출이 25%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15% 올랐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절대 강자인 퀄컴도 예. 휴대전화 부문 매출은 줄었습니다. 18% 줄었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은 무려 58%가 됩니다. 예. 퀄컴 전체에서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불과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점점 자동차가 크다는 커지겠죠. 거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 얼마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냐 봤더니 이제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투자 대회에서 앞으로 지금 70만 개 정도의 12인치 웨이퍼를 쓰는데 2030년에는 800만 개 쓴다. 무려 10배가 넘죠. 11배가 네.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쉽게 말하면 첨단 어드바이스, 휴대용 어드바이스는 정체가 되고 예. 차량용이 늘어나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동차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제일 큰 고객이 누구냐? 테슬라구나. 그렇죠. 가서 만나서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서로 딱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그쵸. 그런 회동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테슬라가 이제 미국,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급속 충전소죠. 슈퍼차저를 경쟁사 전기차에까지 개방하는 네.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니까 뭐 충전소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비아냥도 있어요. 네. 이걸 국내 언론에서는 조금 해석을 좀 달리 하던데 사실 이거 두 가지도 좀 봐야 되는데 이미 설치한 충전기를 개방하는 거니까 설치 보조금은 못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개방하냐면 본격적으로 전력 유통 사업에 뛰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전기차는 충전 요금을 더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ESS 사업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야에 전력 요금이 싸잖아요. 그 싼 거를 테슬라가 만든 ESS에 담아놨다가 예. 그거를 비싸게 낮에 팔면 얼마든지 전력 유통에서 마진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테슬라 이용자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테슬라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비싸게 팔면 나 그러면 경제적 관점에서라도 테슬라를 사야 되겠네? 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 고려했을 때 사실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충분히 전력 유통 사업에 떠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아니 있어요. 우리나라 메이커들은 저 충전 사업 이런 거 뭐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충전 사업자가 대략 50여 개 곳이 넘어요. 근데 대부분 조그만 회사들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막 대기업들이 조금씩 규모를 키워가는 중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충전 사업을 하면 그 충전 이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차를 그렇죠. 보유한 사람이 충전을 얼마나 하는구나를 알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뭐 수입 전기차를 가지고 충전을 많이 하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프로모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 동네에다가 우리가 충전기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앞으로 우리 차를 사세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들어있는 목적이라고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에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전기차 판매자가 보다 많은 충전 인프라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미 충전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이 서로 좀 뭉쳐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될 거고요. 뭐 이를테면 전기차 충전할 때 주차비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예. 왜냐하면 지금 충전료 따로 주차비 따로 부과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예. 그게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주차비가 부담이에요. 그 주차비 나가는 건 딴 거보다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전기차는 충전이라는 행위가 반드시 주차를 동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아니라 이제 또 앞으로 민간이 뭔가 수익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제 상반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하반기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요 네. 이벤트 좀 짚어주시죠. 사실 중국의 전기차 해외 수출 약진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 소형 상용 전기차, 대형 뭐 버스 전기차 예, 이런 것들은 많이 중국 들어와 부산이 있죠. 많이 들어와서 예. 시장 점유율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이제 승용차밖에 승용차밖에 없죠. 없죠. 근데 승용이 비싼 거 안 들어오겠죠. 소형 저렴한 전기차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작은 차를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을 낮춰주고 들어오겠죠. 아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제조가 된 소형 전기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전기차 신차가 뭐가 나오느냐가 이슈가 아니라 과연 중국에서 어떤 승용 전기차가 가장 먼저 들어올 것이냐 이게 더 큰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전기차 이슈 정말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피처 모빌리티 연구소 권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